자, 지금부터는 오도토지닉 페인의 특징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통증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너무 드렸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통증장애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을 구체화하는 과정의 항목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미 대충 치성 통증의 원인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치과 치료실에 방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은 치성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두개안면 통증에서 우리가 이완율이나 유병률을 우리가 확인했을 때 치통이 제일 첫 번째 이완율 가장 많은 빈도를 호소하고요. 두 번째 두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과 의사라면 반드시 치성 통증의 특성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치성 통증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비치성 통증이 어떤 비치성 통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치아 통증은 아니다 이렇게 감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치성 통증의 특징은 다시 한번 이렇게 숙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성 통증의 특징을 보면 치성 통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치아 혹은 치아 주위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치수 통증과 치주 통증 이 두 개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치과에서 거의 다루는 통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시면 티스 즉 염증을 나타내는 점유사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치수염, 펄파이티스 또는 치주염, 페리오돈타이티스 다 티스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성 통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염증성 통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성 통증의 특징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염증성 통증은 어떤 특징을 가지냐? 일단 첫 번째로 인플라메이터리 사인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증성 사인이라는 게 뭐냐면 옆에 보시면 있죠. 통증 또는 부종, 그 다음에 기능장애 또는 발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열감도 있고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염증성 사인을 동반했을 때 적어도 이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은 염증성 통증의 특성을 가지거나 근데 이 염증이 치아에 있는지 물론 치아 외부 다른 조직에 있는지에 따라서 치성 통증, 비치성 통증을 감별 진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치성 통증의 경우에는 염증성 통증이기 때문에 염증성 사인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람이 즉 치간주의염이 왔을 때는 이렇게 많이 붓지 않습니까? 열감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어떤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면 통증을 전달해주는 통증신경 또는 그 통증 자극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유해 수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해서 통증 리셉터 수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염증이 발생한 조직은 이런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이라든지 통증 자극을 받는 이 수용기가 상당히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페리페럴 센시티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통증 반응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통증 유발 자극 검사에 관해서 상당히 페이스풀하게 즉 아주 충실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 유발 자극 검사를 할 때 특히 염증성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 통증 유발 자극 검사에서 흔히 아주 충실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치아나 치아 주위 조직에 염증이 생겼을 때 냉온 자극을 준다든지 미러로 이렇게 퍼커션 타진을 해본다든지 분리기를 깨물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염증성 통증인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국소 마취에 의해서 통증 자극이 이렇게 차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단학적 마취를 고려했을 때 염증성 통증은 감별 진단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이 치성 통증이다 또는 비치성 통증이다 감별을 할 때 우리가 마지막 과정으로 진단학적 마취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치성 통증인 경우에는 진단학적 마취를 했을 때 통증이 제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지만 염증성 통증에 일단 여러 가지 다른 특징을 보면 주로 자발통, 특별한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지속적인 양상으로 컨티뉴어스 페인 특성을 보인다. 이것도 중요한 요소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염증성 통증은 지속적 통증의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면 중에 통증이 지속되어서 수면 중에도 통증이 발생한다. 이건 아까 3차 신경통과가 발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도토지닉 페인은 염증성 통증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진다는 반드시 숙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치성 통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비치성 통증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치성 통증은 물론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은 아이코트에서 발췌한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Orofacial Pain에서 나타난 부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가지, 오로페시얼 페인을 7가지로 분류를 했고, 첫 번째, 치성 통증 외에 2, 3, 4, 5, 6, 7이 비치성 통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관해서는 물론 2, 3번은 축두와 관절 장애, 즉 TMD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강내과 수업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관해서 뭐 어느 정도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은 4, 5, 6, 즉 신경통이라든지 두통 또는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두통에 관해서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번째, 심성 원인에서 발생하는 통증은 상당히 이거는 감별하기가 치과의사로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신과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7번과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진단을 해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치성 통증이든 비치성 통증이든 이런 분류에 전혀 포함이 안 되는 내가 설명할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는 통증을 환자가 호소한다면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치과의사에 의해서 감별 진단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정신과로 적절히 의뢰를 해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치성 통증은 4, 5, 6에 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레니얼 너브와 연관된 오로페시얼 페인 이렇게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분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기서 아셔야 될 거는 3차 신경통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소페니얼 루랄지아 선인신경통도 있긴 하지만 선인신경통은 실질적으로 유병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생각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학병원에서도 1년에 한 번 보기도 힘들 정도의 아마 그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요. 그리고 글로소페니얼 루랄지아는 원래 유병률도 적지만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실신이 있습니다. 싱코프가. 이걸 우리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고 부르는데 글로소페니얼 루랄지아 같은 경우에는 미주신경성 실신이 동반되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적고 보통은 신경과나 신경외과로 환자가 바로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3차 신경통인 경우에는 신경과를 방문하기보다는 치과를 먼저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나기 때문에 우리가 3차 신경통에 관해서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코베에서 말하는 3차 신경통의 진단학적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3차 신경 가지를 따라서 발생하는 편측 통증이다. 이렇게 편측 통증인데 recurrent paroxysm, 재발성이고 또는 페록시즘한 발작성, 즉 돌발성. 여기서 페록시즘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통 한글로 번역을 하면 발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발작이라는 표현보다는 돌발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이해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다. 즉 컨티뉴스 페인은 아니고 에피소드 페인 혹은 우리가 인터미턴트 페인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경 분질을 충실하게 다룬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B 항목에 보시면 이러한 3차 신경통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증의 듀레이션, 지속시간이 수초에서 2분, 즉 2분을 넘지 않는다. 즉 페인 듀레이션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 severe intensity, 통증이 매우 심합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과 관련된 이런 의학적 역사를 보게 되면 1800년도 후반에 프랑스의 아마 니콜라스 앙데르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 말하는 3차 신경통을 뭐라 명명을 했냐면 틱 둘루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틱 둘루로. 틱은 경련이고 둘루로는 프랑스 말로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환자가 찡그린다, 경련을 일으킨다. 이런 표현,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틱 둘루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만큼 3차 신경통의 통증은 매우 심한 통증, severe intensity를 가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통증의 퀄리티. 전형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electric shock like, 즉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다. 이게 가장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물론 빼고라도 통증으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 둔한 통증이 있다든지 하긴 하지만 3차 신경통 하면 거의 대표적으로 전기가 오듯이 찌릿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증의 퀄리티도 있고요. 그리고 C 항목에 보시면은 innocuous stimulus에 의해서 통증이 유발된다. 이거는 뭐냐면 통증이라는 것은 일정한 역치를 가집니다. 그건 뒤에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신경통은 말 그대로 통증을 전달해주는 신경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통증을 일으키는 역치 이상이 아닌 역치 이하의 자극에도 통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이고요. 이거는 신경병성 통증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 진단학적 기준은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통증이 한번 발생한다 하더라도 2분을 넘지 않고 전기가 오듯이 찌릿한 통증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중요한 이해가 되실 거고요. 통증 자극이 아닌, 그래서 3차 신경통 환자의 경우에 대부분 양치질을 하다가 세수를 하다가 통증이 일으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경우에는 양치질이나 세수를 할 때 통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정도의 강도가 있는 자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통은 여러 가지 또 세분화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는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3차 신경통의 발생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추에서 3차 신경 뿌리 쪽에 혈관이 눌러서 3차 신경통이 발생한다. 이게 뭐 보통 3차 신경통을 발생하는 기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클래식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라고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MR 엔지오그래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추에 대한 진단학적 영상을 통해서 반드시 이런 걸 원인을 확인이 되었을 때 이런 진단학적 분류가 가능하고요. 두 번째, 세컨더리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는 중추에 있는 병변. 위에서 말씀드린 뉴로베스큘라 컴프레션이 아닙니다. 어떤 뭐 혈관에 눌린 경우가 아닌 중추에 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질환이 생겼거나 여기서 멀티플 스클레로시스, 우리가 다발성 경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라는 것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뇌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을 통해서 내 신경들이 이렇게 중추에서 빠져나옵니다, 말처럼. 그런데 다발성 경화가 오면 그런 구멍들이 이렇게 계속 침착물이 쌓이면서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다발성 경화가 에서 3차 신경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특히 보통 3차 신경통의 경우에는 원인 없이 발생하는, 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디오패식 트리제미널 뉴랄지아의 경우에는 보통은 연령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통 60대 이상에서는 호발을 하는데, 만약에 젊은 분 30대, 보통 40세 이하의 환자분이 만약에 3차 신경통을 호소한다, 환자가 3차 신경통 양성의 통증을 호소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발성 경화증이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주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한 3차 신경통 환자는 우리가 중추에 병변이 있다든지 다발성 경화를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상급 의료기관, 주로 신경외과로 의뢰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디오패식하게 특발성, 즉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3차 신경통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추의 병변에 의해서 발생한 3차 신경통도 아니고, 아니면 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디오패식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뉴로베스큘라 컴프레션이 없다는 게 MRI에서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 진료실에서 여러 가지 3차 신경통에 관한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는 3차 신경통은 이게 아이콥에서 정했듯이 어떤 진단 기준이 따로 있는 질환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3차 신경통이 의학사에서 고대 히랍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문헌상에서는 중세 아래쪽의 의학 문헌에는 3차 신경통이 기술되어 있고요. 기타 1800년도 후반 어떤 신경학자들에서 3차 신경통은 분명하게 알려진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뭐 문헌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니콜라스 앙드레가 말한 틱 드루로라는 용어도 있고요. 또는 영국의 포도길 디지즈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신경통은 역사가 오래된 독립적인 질환인데, 최근에 일어난 3차 신경통의 혼란이 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05년 미국의 오레곤 대학 신경외과 팀에서 3차 신경통에 대한 진단 기준을 이 사람들이 분류와 진단 기준을 따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인 주로 MD 선생님들, 메디컬 닥터들이 주로 가끔씩 이런 진단학적 기준을, 이 오레곤 대학에서 나온 진단학적 기준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진단학적 기준을 써서 환자가 저는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암만 봐도 3차 신경통이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면 이 2005년 오레곤 대학에서 발표한 3차 신경통의 기준과 정의는 이 표와 같고요. 이 표를 자세히 보시면 TN1,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1번은 아까 말씀드린 아이콥 분류에서 이디오패식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TN2라고 부르는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2라고 부르는 경우에는 3차 신경통 중에서 에이티피컬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형적인 양상의
진단 기준을 보이는 트리제미널 뉴랄지아가 아니라 통증이 발생하는 찌릿한 통증이 발생하는 그 중간 그러니까 피리어드 통증 에피소드가 아니라 피리어드에 백그라운드 통증이 꾸준하게 존재하는 경우 3차 신경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에이티피컬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라고 부르고요. 이런 에이티피컬 뉴랄지아도 전형적인 3차 신경통 양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중추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급 의료기관으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에이티피컬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도 포함되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사랑니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라든지 설신경이 손상이 되었을 때 우리가 감각 이상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포스트 트라우마틱 트리제미널 뉴로패식 페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외상과 관련된 보통 이런 3차 신경이 분지하는 영역에 신경 손상과 관련된 발생하는 통증도 3차 신경통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요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플 스클레로시스와 연관되어서 발생하는 3차 신경통은 제가 세컨더리 트리제미널 뉴랄지아라고 불렀습니다. 요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3차 신경 분지 영역, 주로 3차 신경 영역 분지에서는 V1 옵살믹 브랜치에 주로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경우 옵살믹 브랜치에 우리가 보통은 대상포진이 제일 많이 호발을 합니다. 물론 구강 내에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이 대상포진이 생기고 난 다음에 발생한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도 3차 신경도 분리해 넣어놨습니다. 요것도 있고요. 조마토폰 페인 디소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심리성 원인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전에 atypical facial pain, 지금은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으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뭐 비정형 치통 혹은 안면통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비정형 안면통도 3차 신경통에 분류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 신경통이라는 질환은 아주 희귀하거나 혹은 근래에 발견된 질환은 아니고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인류의 의학사 혹은 문헌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독립적이고 특징적인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따로 이렇게 3차 신경통의 진단 기준을 만드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진단한 3차 신경통은 3차 신경통이 아니라 3차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경병성 통증을 3차 신경통이라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손상이 받아서 통증이 발생한 포스트 트라우마틱 트리제미널 뉴로패식 페인도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내리고 원인을 특별히 알 수 없는 에이티피컬 페이셜 페인도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내리고 그럼 환자분들이 치과로 옵니다. 저는 3차 신경통 진단을 받았는데요 하고 알고 보면 3차 신경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치료 방법도 달라지고 사용되는 약제도 좀 다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진료를 이렇게 진단 기준을 하고 이거를 도형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많은 혼란이 있거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3차 신경통은 역사도 오래됐고 따로 독립된 진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질환에다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익숙해져 있는 진단 기준을 쓰는데 이렇게 쓰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은 독립적인 진단 기준을 낸 게 아니라 3차 신경통에 발생한 모든 통증 질환을 3차 신경통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신경에 신경병성 통증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 신경병성 통증은 우리가 신경의 이름을 따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글로소펜tal 뉴랄지아라든지 트리제미널 뉴랄지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고 오래전부터 이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지만 보통은 어떤 신경에 의한 병변에 의해서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는 주로 그 신경통을 일으킨 기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신경통을 이름을 적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 같이 헐페스, 그러니까 즉 대상포진이 발생한 후에 발생한 신경통이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가 안면 부위가 흉추부위입니다. 그러면 흉추 부위에 대상포진이 발생하고 그 후에 신경통이 생겼다 하면 이거는 우리가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라고 부르지. 흉추에 분포하고 있는 thoracic spinal nerve 뉴랄지아라는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들 조지 앨러 같은 분의 진단학적 기준이라면 흉추에 생긴 포스트 헤파틱 뉴랄지아는 thoracic spinal 뉴랄지아라는 용어를 써야 됩니다.
이게 안 맞거든요. 두 번째, 당뇨에 의해서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단에, 사지 말단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 언나노브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요. 티비아노브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요. 우리가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또는 폴리 다이아베틱 뉴로패시 또는 뉴로패시 페인 이런 용어를 씁니다. 말 그대로 당뇨라는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원인 혹은 기전에 따라서 신경통의 이름을 정하거든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독성 물질에 의해서 신경통이 발생할 때도 톡식뉴랄자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는 물론 트리제미널 뉴랄자라든지 선신경통, 글로스페리얼 뉴랄자처럼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신경통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대로 쓰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신경통이 발생했을 때 그 통증을 일으킨 발생 기전에 따라서 신경통을 명명하지 신경의 가지로 이름을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엘러가 말하는 이 트리제미널 뉴랄자 진단 기준은 임상적으로 혼란만 초래하고 보통 일반적인 임상적으로 짓는 장면법이랑 상당히 어긋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이런 것 때문에 혼란만 더 야기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차 신경통을 얘기할 때 물론 저도 그렇고 원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3차 신경통을 얘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콥 기준으로 3차 신경통을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지 엘러 기준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뭐냐면 가끔씩 3차 신경통이 아닌데 3차 신경통이라고 진단을 받고 오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디서 진단을 받았는지 일단 한번 문진을 한번 해보시고요.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이거는 3차 신경통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하시고 거기 가서 대처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primary headache. 주로 이제 원발성 두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primary headache과 우리가 secondary headache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뭐냐면 primary headache, 원발성 두통 이 말은 두통이 다른 어떤 질환에 의해서 2차적으로 발생한 secondary headache이 아니라 이 두통 자체가 독립된 그러니까 다른 질환에서 발생하지 않는 그냥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두통 질환이다. 이런 경우 우리가 primary headache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물론 primary headache는 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치과 영역에서 치과 의사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알기 위해서는 긴장성 두통 또는 편두통을 이렇게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게 뭐냐면 가끔 치과 의사들 경우에 특히 교합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교합 조정으로 자기는 편두통도 고쳤다. 교합 조정을 해서 편두통을 나섰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그분들이 이해하시는 편두통이 우리가 의학적으로 말하는 편두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원인에 의해서 두통이 발생했다면 교합 조정을 해서 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편두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에 의해서 없어지는 질환은 아닙니다. 계속 인생을 살면서 꾸준히 존재하고 반복을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두통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나는 교합 조정으로 편두통을 치료했다. 이런 식으로 오류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에서 두통에 대한 이해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헤딩에 관해서 이렇게 분류가 쭉 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마이그레인, 편두통에 관해서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있었던 아이콥 진단 기준을 보시게 되면 일단은 듀레이션이 4시간에서 72시간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텐전 타입 헤데이크, 긴장성 두통은 일주일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감별 진단이 되고요. C 항목에서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유니라테럴 로케이션. 물론 이것 때문에 편두통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그런데 우리가 마이그레인도 물론 이 어원을 따지고 보면은 반 두 개의 두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반쪽만 아프다 이런 어원에서 우리가 마이그레인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도 맞고 이 마이그레인이라는 용어가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서 번역을 할 때 기존의 동의보감이라든지 한약의 용어로 차용해서 편두통이라고 썼거든요. 물론 동의보감에 보면 정두통에 그러니까 정두통은 머리 전체를 발생한 두통을 정두통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거기에 반하는 개념으로 일부만 아프다. 그래서 편측이라는 용어를 써서 편두통이라는 용어를 쓰는 두통 항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유니라테럴 로케이션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만 이거는 진단학적 기준으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편두통 환자의 40%에서는 양측으로 발생하거든요. 유니라테럴 로케이션은 진단학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진단 기준에 있는데 뭐냐면 편두통 환자에서 40%는 양측으로 두통이 발생합니다. 즉 60%는 편측으로 나타나지만 40%는 양측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대 40으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편두통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측두통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건 맞지만 유니라테랄 로케이션은 조금 진단학적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pulsating quality. 이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두통인데 긴장성 두통은 말 그대로 이름이 붙은 게 이렇게 띠 모양으로 이렇게 누르는 형태의 양상이라면 편두통은 박동성으로 심장 박동처럼 퉁퉁퉁 쑤신다, 땡긴다 이런 쑤신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pulsating quality를 가진다.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통증의 퀄리티입니다. 세 번째는 통증의 인텐시티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oderate 혹은 severe intensity를 가진다. 보통 긴장성 두통은 mild, moderate intensity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통증을 강화시키는 요소. 뭐냐면 편두통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은 일을 활동을 막 할 때 달린다든지 계단을 오른다든지 하면 두통이 훨씬 더 심해지는 특성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들은 아주 어떤 특성을 가지냐? 두통이 심할 때는 잡니다. 조명을 끄고. 물론 이 조명도 시각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면 자고 나면 두통이 좋아진다. 이게 편두통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누치는 피지컬 액티비티에 의해서 두통이 심해진다. 이거는 편두통의 전형적인 특징이고,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청한다. 자고 나면 좋아진다. 이거는 편두통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편두통 환자분들은 일종의 생활 패턴이 있습니다. 대부분 편두통 환자분들 침실을 보면 안마 커튼이 커져 있고 조명이 굉장히 어두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활 양식에서도 대충 편두통 환자를 감면 진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편두통을 감별할 때 가장 확실한 기준은 D 항목의 노지아 혹은 보미팅입니다. 보미팅, 두통이 올 때 혹은 두통 직전에 구토를 한다. 이러면 거의 100% 확률로 마이그레인, 편두통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오심, 구역질이 난다. 이것도 편두통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마이그레인 환자가 생각보다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 먹고 얹혔다라는 표현을 쓰죠. 음식을 잘못 먹었는데 얹혔네, 가슴이 답답하고 오심과 구토가 나고 그러니까 두통이 온다. 얹혔으니까 두통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얹혔기 때문에 두통이 오는 게 아니라 편두통이 오기 때문에 얹힌 느낌, 즉 구토가라든지 보미팅이 오는 거거든요. 구토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편두통 환자가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뭐 빛이라든지 소리에 민감해진다. 뭐 이런 것도 진단학적 분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을 때 편두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보미팅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구토를 했다. 이거는 확실한 기준으로 환자가 편두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디오패식 오로페셜 페인인데 말 그대로 특별한 원인을, 발생 기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뭐 오해도 많은 통증 장애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반드시 언급해야 될 게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물론 버닝 마우스 신드롬에 관해서는 일종의 지금은 신경 뉴로패식 페인 가능성이 높다라고 추정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발생이 되는 아직도 모릅니다. 물론 이 신경학적 병변과 상관없이 진균 감염, 즉 곰팡이 감염에 의해서도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버닝 마우스 신드롬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처럼 정확한 원인은 모르고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는 통증 장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의외로 이 버닝 마우스 신드롬을 주소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진료실에 꽤 있습니다. 적어도 일반 치과를 하신다 하시더라도, 물론 저는 턱관절 안면통증 클리닉을 하기 때문에 의뢰가 되어서 조금 일주일에 한 명 정도쯤 오십니다만, 일반 진료를 하신다 하더라도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명 정도는 반드시 내원을 하실 정도의 이완율이 있거든요. 그래서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말 그대로 버닝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것처럼 통증의 퀄리티가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버닝 퀄리티, 화끈거리다 이런 표현을 자결감이라 쓰는데, 근데 다만 화끈거린다, 자결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떻게 문제를 하시냐면, 혹시 입안이 화끈거리십니까 보다는 매운 음식, 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매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입안이 얼얼한 느낌, 그런 느낌과 비슷합니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조금 더 버닝 퀄리티를 환자가 호소하는 것을 감별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쭤보시면 되고요. 버닝 마우스 신드롬은 거의 대부분 혀 또는 구강, 입술 점막, 구순 점막 또는 입천장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혀랑 구순 점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전에 에이티피컬 오도탈지아 또는 에이티피컬 페이셜 페인이라 불렀던 비정형 안면통 치통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은 용어가 바뀌어서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입니다. 말 그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idiopathic 페인이 persistent하게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facial 나타나는 facial pain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의 진단 기준은 간혹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내가 모르니까 이 환자는 비대증 안면통이다, 비대증 치통이다, 내가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진단을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단을 내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대부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모든 안면통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즉 다른 안면 통증과 부합되지 않는 통증이라면 그때 비로소야 persistent idiopathic facial pain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겁니다. 내가 몰라서 내리는 거랑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persistent idiopathic pain은 안면 통증에 관해서 상당히 조회가 있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진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험목에 보시면 신경분지도 잘 따르지 않고 뭐 때로는 둔한 통증도 있고 쑤시기도 하고 또 생활에 영향도 많이 받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막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속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조직학적 변화를 임상적으로는 혹은 또는 방사선 사진 또 기타 임상 영상학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인 경우에 우리가 persistent idiopathic pain이라는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개인 진료실에서 보기는 어렵고요. 상급 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적절히 조치를 받도록 의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typical 오돈탈지아 이거는 persistent idiopathic dentoalveolar pain 예전에 atypical 오돈탈지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치아 혹은 치아주위 조직에 발생하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지속형 대통증 아까 말씀드렸던 facial pain하고 동일한 양상입니다. 물론 나타나는 부위가 안면이냐 치아냐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